이번 시간은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것의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드를 많이 볼 거고요. 제가 사실 어제 이제 귀국을 해서 시차 적응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엄청 날것으로 얘기할 것 같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사실 테스트 코드의 가독성이 전부는 아니에요. 진행을 해볼게요. 들어가기 전 이제 먼저 질문을 먼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TDD를 실무에서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사내에서도 이런 TDD 관련돼서 어떤 강의라든가 어떤 뭐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유닛 테스트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도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듣거든요.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TDD를 많이 하느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고 있느냐? 작성하기도 하지만 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를 통해서 얻고 있는 장점을 충분하게 느끼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충분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럼 어떤 장점을 느끼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간 발표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기본 웬된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바를 주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JUnit 같은 그런 XUnit 계열의 유닛 테스트 툴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TDD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들어보셨으니까 다 오셨겠죠? 이것에 대해서 시도해 본 적이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TDD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시간 자체는 TDD에 대한 것으로 출발하지 않고 추후에 제가 TDD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테스트하기 좋은 어떤 프로덕션 코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전 시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테스트 코드를 잘 만들기 위한 프로덕션 코드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시간, DB, 네트워크 이런 제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모킹, 그 세스터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시간은 그걸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테스트는 이런 거예요. 프로덕션 코드를 저희가 딱 만들잖아요.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은 어딜까요? 테스트 코드예요. 가장 먼저 프로덕션 코드가 잘 사용될 수 있는지, 인터페이스적으로 잘 맞는지, 테스트 코드가 가장 제일 처음에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테스트 코드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돼요. 모든 코드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테스트를 무시한다든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 코드를 거들떠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귀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출시일은 릴리즈 하는 날짜는 다가오고 있죠. 자, 테스트를 어떻게 테스트를 하자니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테스트 코드 짜는 게 맞는 건지 귀찮아요. 그리고 재미가 별로 없죠. 내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귀찮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시기적으로 보면 제가 그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제가 우리 그 제가 있는 팀에서 긴 로그를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테스트 코드가 언제 만들어지는지. 자, 프로젝트가 거의 끝날 무렵에 굉장히 많은 테스트 코드가 한 번에 다 만들어집니다. 또는 자, 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코드 커버리지가 낮다. 자, 우리 모든 팀 거기 코드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다투게 돼요. 그때 테스트 코드가 만들어져요. 그 위에는 없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테스트 코드 막 잘 만들고 계신가요? 네. 자, 귀찮은 거 말고 사실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청중의 대상을 뭘로 삼고 있냐면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귀찮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여기에 오신 그 분들이
테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고, 테스트를 통해서 뭔가 내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인 정신을 가진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장인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테스트를 하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우투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테스트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전 시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테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기껏 만들어 놨더니 테스트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또는 발목을 잡는 거죠. 이렇게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번 발표 때문에 저도 이제 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숨겨진 본질, 어떤 애들은 테스트를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봐도 이게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껐떡하면 깨져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위에다가 그 이그노를 달죠. 자바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그노를 달아서 없애요. 아니면 주석을 다 통짜 다 없애버려요. 아니면 파일을 날려버려요. 왜 애써 만든 것들 다 날려버리죠? 제가 이제 이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추상이에요. 추상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추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퀴즈 하나 낼게요. 1 더하기 12는 뭐죠? 1 더하기 12. 14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추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맥, 컨텍스트 위에서 오로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을 보기 위해서 완전하게 집중해서 명확하게 그냥 필요 없는 것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13이 맞을 수도 있고 1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시간은 12시죠. 1부터 12시까지잖아요. 거기다 2를 더해요. 그럼 13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추상이라는 건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1 더하기 4는 5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컨텍스트를 더 붙여보면 이런 거예요. 자, 영희가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사과를 5개 샀는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이거죠. 그런데 쓸데없는 걸 다 빼버리면 뭐죠? 1, 몇 개 샀다고 했죠, 제가? 1,000원짜리 5개라고 했죠? 1 곱하기, 5라고 했나요? 5,000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문장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추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래밍 할 때도요. 왜냐면,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추상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추상화 이런 얘기 하셨죠? 자, 어떤 스트링에 인덱스 오브 해가지고 어떤 스트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리턴 값이 0인지 1인지 이런 걸 가지고 찾는단 말이죠. 자, 이건 굉장히 낮은 추상화예요. 사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자, 어떤 필드가 널이 됐는데 이게 왜 널이 됐는지 그냥 널 그 자체로 보는 것은 엄청 낮은 추상화죠. 근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추상화를 높인다는 거죠. 널이 되면 어떤 경우다라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텍스트로서 추상을 표현해야 돼요. 제가 왜 추상화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냐면 제가 많은 얘기들에서 추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숨겨진 본질.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50분인데 제가 뒤에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 코드에서 더 많은 걸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 앞에서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낮은 추상화 말씀드렸죠. 들쭉날쭉한 추상화. 어떤 데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클린 코드를 얘기할 때도 추상화 수준을 맞추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메트리를 맞춘다고 하죠. 그리고 끊어진 논리. 여기에서 나온 어떤 변수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액츄얼한 어떤 결과값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알 수 없는 것도 뭘 테스트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욕심쟁이가 있어요. 자, 이 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테스트가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여야만 해요. 실패한 이유는 하나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테스트는 단정문은 굉장히 실패한 단정문이 될 거죠. 어서트문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테스트는 오직 한 가지만 똑바로 검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얘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 솔리드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솔리드 원칙 중에 하나가 SRP라는 게 있어. 단일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오로지 이 클래스가 수정돼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테스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테스트를 우리가 여태까지는 프로덕션 코드와 테스트 코드를 분리해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스트 코드는 프로덕션 코드예요. 왜 그런지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인지 능력 과부하, 흩어진 코드와 데이터. 아까 어떤 코드 그전 세션에서 어떤 파일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자 굉장히 우리가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어떤 파일을 가지고 인풋 스트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요. 근데 이 데이터와 실제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코드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튼 막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매직 넘버. 자 여기서 말하는 그 10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깨지기 쉬운 것들, 높은 결합과 낮은 응집. 결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객체가 있는데, 사실 객체에서는 모든 객체와 객체 간의 의존을 가지고 있어요. 의존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그렇죠? 내가 의존하는 객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변화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변화를 자주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결합은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낮은 응집도. 그러니까 이것은 낮은 응집도라는 얘기는 어떠한 주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얘가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사실 테스트 코드를 굉장히 많이 깨지게 만들어요. 백문이 이럴 코라고 지금 10분이네. 사실은 제가 5분 안에 끊으려고 했는데 이걸 10분이나 됐네요. 사실 라이브 코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죄송하게도 제가 어제 급하게 한번 해보니까 라이브 코드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제가 디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테스트라기보다는 어떤 리팩토링에 약간 가까운 형태가 될 거예요. 보실 코드는 사실 좋은 설계를 가진 코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코드이고 실제 저희 팀에 있는 코드예요. 그리고 이런 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이런 코드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 어려운 코드도 아니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을게요. 뭐 네이밍 같은 거 저 네이밍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제가 굉장히 빨리 하다 보니까 테스트 코드를 위한 마지막 문장은 제가 왜 썼는지 모르겠네요. 졸면서 썼나 봐요. 제가 깃허브에다가 관련해서 코드를 올려놨고 깃 커밋 로그를 제가 어제 밤 한 2시, 3시 동안 리베이스랑 체리픽을 통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 놨어요. 가셔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 시간 이후에 이건 결론인데 자 깔끔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그 커밋들이에요. 자, 제가 여기에서 그 프로덕션 코드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게요. 도메인을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코드를 만들 때보다 기존에 있는 코드에 대해서 뭔가 기능을 추가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도메인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모르고 들어갈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왜 이런 말 있잖아요. 테스트 코드 그 자체가 그 프로덕션 코드에 대한 모든 스펙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우리는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그런 것도 얻지 않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코드는 굉장히 슬픈 코드예요. 사실 엄청 슬픈 코드예요. 예. 제 이 코드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이제 발표에 맞게 좀 고쳐냈어요. 자, 첫 번째 커밋 로그가 있는데 다른 거 보지 않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걸 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약간의 시간을 드리겠어요. 제가 살짝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이게 어떤 것을 테스트하고 있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혹시 여기 다 대부분 자바시죠? 단넷도 계신가요? 단넷 예.
혹시 다행이네요. 조금밖에 없어서. 네. 자, 제가 그냥 좀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모키토라는 그 목업 툴을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보시다 보시면 그냥 이게 이런 건가 보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자, 긴장하시고요. 자, 올려볼게요. 자, 일단은 테스트 메서드가 테스트 샌드네요. 자,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죠? 자, 기분 핸드에서 기분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막 매직 넘버들이 막 난무하고 있어요. 프로덕션, 옵션, 뭐 리퀘스트 막 나타나고 이게 어떤 관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드디어 처음 그 모킹한 부분이 나오네요. 어서트 문이 막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걸 테스트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정제해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만든 코드예요. 사실 이것보다 더 지저분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뭐 점심, 저녁 다 사드릴게요. 자. 근데 제가 감히 단언하건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 프로젝트 내에서 많이 보는 코드일 거예요. 테스트 쪽에서. 사실은 아까 제가 쉽다고 했지만 제가 지금 앞에 설명한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코드를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찾아냈습니다. 사실 설명하기 위한 형태로 바꾸는 게 정말 힘들었죠. 자, 백날 봐도 모르실 거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굉장히 일단 길어요. 자, 느낌상 어떻죠? 일단 길죠? 길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긴 것을 짧게 만들고 싶어 해요. 짧게 만드는데 그러면 짧게 만든다는 것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추상이라는 얘기를 넣을 거예요. 자,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부차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가 알고 싶은 것은 뭐 리스트를 뉴해 만들고 어떤 세트를 부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데이터 픽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차적인 정보에 대해서 픽처 생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이것을 제가 테스트 코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앞에는 뭐 쓰잘데기 없는 거고요. 자, 기존에는 셋업 메서드가 없었는데 셋업 메서드를 제가 만들어내요. 이제부터. 자, 셋업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 테스트가 실행이 될 때 어떠한 셋업 픽처 환경을 가지고 테스트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테스트를 이해한다는 건 뭐 어떤 거냐면 테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테스트가 가능한 환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환경을 이해해야만이 내가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주 이런 셋업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셋업 메서드 안에 자,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애들도 옮겨놓고 대상도 옮겨놓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좌측에 있던 이런 것들을 다 위로 옮겨요. 이렇게 옮기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한 화면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좀 죄송스럽네요. 자, 셋업 메서드에 자, 프로덕션 뉴 뭐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컨텍스트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추상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부차적인 정보들을 없애놓은 거죠. 그리고 프로덕션을 만들고 옵션을 만들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시메트리 추상화의 뎁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셋업 메서드에 대해서 프로덕트와 옵션이 있다. 프로덕트 옵션이 있는데 이 프로덕트는 뭔지 모르지만 라이브 상태이고 이 라이브 상태 밑에 옵션이 2개 정도가 있구나. 아직까지도 지금 사실은 매직 넘버가 사용돼서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여하튼 이전보다는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리퀘스트는 안 갔잖아요. 리퀘스트는 안 갔죠. 리퀘스트는 셋업 메소드 안 갔단 말이에요. 왜 안 갔냐? 사실 리퀘스트와 앞에 그 셋업 메소드로 간 프로덕트 옵션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들은 앞에 그 프로덕트 옵션은 셋업 그 테스트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반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리퀘스트는 여기 이노백의 어떤 행위를 시키기 위한 어떤 각이라는 거죠. 두 개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메서드 안에서 응집력이 다른 애들 응집되지 않잖아요. 다른 애 분리해 놓은 거예요. 아주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이런 헬퍼 메서드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부차적인 정보들을 없애고 이런 것들을 추상화 레벨을 한 메서드 안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런 추상화 레벨들이 서로 간의 응집력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딱 느끼는 건 뭐냐면 프로덕트와 옵션이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명시적으로 얘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명시적으로 연결됐다는 느낌은 어떤 기존 걸 볼게요.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제가 막 너무 날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아마 감이 안 온다고 하신다면 중간중간에 뭐 얘기하셔도 돼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번 변경에는 프로덕트와 옵션을 제가 명시적으로 인바이먼트라는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이 두 개를 그냥 실제로 명시적으로 묶어버리려고 지금 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 단계가 정말 필요하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저도 의문이 들었어요.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안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헬퍼 메서드를 만들어내요. 이미 프로덕트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프로덕트와 옵션을 따로따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프로덕트 인바이먼트라는 이 객체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연관시키는 게 꽂힌 거예요, 지금. 환경과 리퀘스트를 보내는 것 자체도 연관을 시켜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인바이러먼트와 리퀘스트도 연관을 시켜줘요. 이 시키는 과정 중에서 부산물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꽤 괜찮은 부산물들이 나와요. 뭐 빌더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예전에는 자 이걸 하면서 이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기존에는 이닛 프로덕트 이런 헬퍼 메서드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 테스트 코드 내에. 그런데 이런 헬퍼 메서드와 이 테스트 코드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응집력이 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내려요. 자, 얘가 정말로 연관이 깊은 애들을 옮기자라고 해서 이 안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인바이러먼트 자체를 얘 자체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서로 다 넘어감으로써 이제서야 이제 테스트 코드가 예전에 굉장히 길었는데 그나마 좀 줄어들기 시작해요. 자, 근데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사실 전제를 얘기 드려야 돼요. 여기에 어떤 피처를 넣으려고 해요. 그걸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여기에 뭐 비즈니스가 들어갈 필요 없다. 왜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건 다 비즈니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제가 전제를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저거 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의도를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니라 의도가 드러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쉬어가는 타임으로 굉장히 아주 쉬운 리팩토링을 하나 합니다. 리네임을 해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저는 DUT를 쓰는데 어떤 분 SUT를 쓰시더라고요. DUT가 뭐의 약자죠? 디바이스 유닛 타겟인가요? 언더테스트요? 일부러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 코드를 보시면 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테스트 대상이고 어떤 것들이 이것에 의존하는 어떤 객체인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관례적으로 저는 이제 테스트 대상 자체를 DUT로 명명을 해버려요. 뭐 별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칭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의도가 드러났으니까 30분, 20분 남았네요. 사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기존에 있는 테스트에 대해서 얘가 무슨 테스트를 하고 있지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앞에 기분 엔진 중에 기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죠? 여러분도 나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어떠한 것을 테스트하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 다중인격을 가진 놈이에요. 그럼 다중인격이 왜 안 좋냐?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깨졌는데 테스트가 깨지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탐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테스트가 왜 깨졌지? 자, 우리가 테스트 메소드의 명을 잘 지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테스트 명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지을 수 없냐?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여기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나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야. 아이덴티티 보셨나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종구상 나오는 거 엄청 무섭더라고요. 제가 좀 긴장을 했나 봐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여러 원인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이런 테스트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하나만 테스트하도록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딱 봤더니 뭔가 이게 이름적으로 이름이 제가 맞춘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존 코드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저도 이런 이름 맞추는 과정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해서 여튼 보니까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뭔가 리퀘스트를 샌드하고 나서 석세스와 페일이 나오는데 석세스와 페일이 석세스이면 석세스 핸들러로 호출하고 페일이면 페일 핸들러로 호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을 보면 제가 일부러 이걸 지금 그 줄 간격을 둔 거예요. 자, 위에는 그런 관점에서의 테스트인 거고 밑에는 들어간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환하는 건지에 대한 테스트 단정문인 거고요. 밑에는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퍼센트 된지에 대한 이제 단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죠. 리퀘스트가 성공했을 때 성공을 하면 석세스 핸들러는 호출되고 리퀘스트 페일 핸들러는 전혀 인터랙션이 없고 호출되지 않는다. 굉장히 아름답죠? 대칭이 딱 맞죠?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보면 제가 이제 테스트 코드 하나 있던 거를 두 개로 이제 쪼개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냐? 아까 성공 실패 있죠. 성공 실패. 아까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은 방금도 제가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성공하는지. 그렇죠? 단순하게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그렇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리퀘스트가 넘어가서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리퀘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얘가 성공했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것에 의해서 석세스 핸들러가 호출되느냐 아니면 페일 핸들러가 호출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딴 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기존에 있는 코드에서는 자 제가 이제 네이밍을 하고 보니까 좀 이상하긴 했는데 여튼 옵션 프라이스 체인지 리퀘스트 어플라이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이것을 실제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리턴 값이 true, false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코드는 이렇게 리퀘스트를 정의를 해야 됐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리퀘스트를 정의를 하는 거죠. 리퀘스트 정의할 때도 이게 내부적으로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화이트 박스처럼 열어서 성공하는 리퀘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옮겼고 그것을 이제 전 모키스트가 돼서 저기 그 전에 발표하신 분이 지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키스트가 돼서 저는 모키스트가 되어서 모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세이브가 true일 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DUT, 그러니까 옵션 프라이스 체인지 리퀘스터가 예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의존을 가졌어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근데 가지가 좀 준 거죠. 이게 바람 잘 날이 좀 약간 더 이제 더 줄어든 거예요. 걱정거리가 좀 더 준 거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코드의 어떤 이슈 때문에 시메트리가 깨졌어요. 뭐가 깨졌죠? 뭐가 깨졌냐면 자, 그전에는 석세스와 페일이 이 대칭성이 딱 맞았잖아요. 근데 이 레거시 코드 때문에 이 대칭성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페일이 없어요. 그렇죠? 페일이 없단 말이에요. 페일은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 코드가 굉장히 스트롱 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나는 대칭을 좋아하니까 대칭성을 맞추는 작업을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true나 false에 따라서 success냐 fail에 대한 핸들링이 다른데 이것이 같은 레벨이 아닌 다른 레벨로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겠죠.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대충 무슨 비즈니스인지 알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리퀘스트를 날리고 이게 성공이 되면 성공 프로세스를 핸들러를 돌리고 실패를 하면 실패 프로세스를 돌린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신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어플라이어라는 객체 쪽으로 다 이제 책임을 밀어버린 거예요. 자, 이 클래스 지금 이 테스트에서 이 테스트를 고쳐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것에 대한 것만 컨트롤하는 거죠. 만약 이게 변경된다고 한다면 여기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4분이네. 몇 개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추상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컨텍스트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어제 제가 이 코드를 짰을 때 저와 지금의 저와 그 한 달 전에 제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이걸 짰기 때문에 이 코드가 나온 거죠. 만약에 그 다음 날 짜거나 그 전주에 짜거나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코드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와서 이 코드를 쭉 보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짰지? 이것보다 이게 더 추상화가 더 높은데 이렇게 짜는 게 더 가독성이 더 높아지는데 항상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감히
이거 엄청 쉬운 거다라고 얘기 드리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제가 가지는 이 테스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제가 왜 테스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대칭성을 맞추려고 제가 그 페일 핸들러를 이제 밖으로 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 리퀘스트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테스트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뺍니다. 페일 핸들러를 넣었어요. 그전 이 커밋 로그가 깨진 것 같은데요. 적절하네요. 지금 시간이 약간 꼬여줘야 지금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트루냐 폴스냐에 대한 핸들러를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을 따로 뺐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다 보니까 리퀘스트 의해서 페일 핸들러가 어떻게 호출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짜기 시작했네요. 이거 테스트 여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걸 만들 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 그 명 자체를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써요. 테스트 1, 테스트 2 이렇게 하죠. 그 대신 안에 있는 내용을 한 가지 일만 하도록 만들면 자연스럽게 테스트 그 위에 있는 테스트 명 자체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처음부터 테스트 명을 타이트하게 정하려고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냥 테스트 1, 테스트 2 하고 안에 있는 내용 자체를 더 좋게 만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테스트 페일 1이라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리퀘스트 뭐 must be not null 이렇게 해가지고 뭐 리퀘스트 항상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테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만들었다. 사실 더 많은 테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테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에 원래 있던 코드가 다시 또 일로 빠져나와서 이 리퀘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그 밸리데이션, 바이올레이션을 뽑아내는 작업만 이제 테스트 코드로 빠진 거죠. 실제 프로덕션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git 허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훑어보시면 약간 제가 이제 의도한 바를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 제약상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처리가 대칭성이 이제 마저 들어가요. 결론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어플라이어에서 예전에는 여기에 페일 핸들러가 있었죠. 페일 핸들러가 빠져버려요. 페일 핸들러가 빠져요. 얘는 순수하게 그럼 무슨 일만 한 거냐? 어플라이어만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 다음 코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최종적인 꼴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제가 기존 예전 레거시 코드에서는 이놈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핸들링 했는데 이걸 대칭성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놈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 개념을 하나 넣네.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냥 블라블라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어플라이어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플라이어가 하는 일이 밸리데이션을 하는 일과 그리고 그 밸리데이션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퍼센트를 하는 역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밸리데이터라는 객체를 만들어내고 왜냐하면 이 객체를 만들어서 빼야만이 테스트할 때 여기에만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빼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커밋 로그를 가지고 제가 디프를 보면서 아마 굉장히 어지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고 여기까지가 제가 커밋 로그를 가지고 말씀드릴 걸 전부인데, 자, 이렇게 하면서 뭐가 좋아졌냐? 저는 사실은 설계를 좋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코드를 짜면서 한 번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살짝 설계를 좋게 하려고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설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테스트 코드를 잘 짜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한 가지만 테스트하고 내가 테스트 코드를 짤 때 명시적으로 얘가 보여지길 원해서 프로덕션 코드를 변경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낮은 응집도, 그리고 높은 응집도 낮은 결합도를 가지는 코드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아주 그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 엔지니어링 하지 않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 내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테스트 코드를 넣어야 되는 위치 자체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새로운 피처를 넣어야 되는 위치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처를 넣을 때도 굉장히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된다. TDD를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다고 한다면 테스트 코드를 가지고 내가 현재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이 비즈니스를 이해한 위해서 내가 어떤 코드를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TDD를 얘기할 필요 없이 당연히 테스트 코드로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테스트 코드를 보고 이런 행동을 하네? 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이 어떤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테스트가 변경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은 이래요. TDD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테스트가 먼저 돼야 된다고 한다면 테스트를 더 먼저 신경을 써줘야 돼요. 테스트가 쉽도록 테스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반으로 프로덕션 코드가 그걸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좋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코드야말로 프로덕션 코드가 제일 처음 맞이하는 곳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 테스트 코드도 프로덕션 코드의 일부이다. 테스트 코드 따로, 프로덕션 코드 따로가 아니다. 프로덕션 코드다. 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테스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사실은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련의 과정을 계속 거쳐왔어요.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뭘까요? 사실은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테스트 코드가 있으면 CI 환경을 통해서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다. 테스트가 빨리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일부분 맞고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테스트 코드가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매뉴얼 테스트 해도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테스트 코드 그것만 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는 어떤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귀찮아질 뿐이에요. 테스트가 우리에게 정말로 주는 가치는 뭐냐면 배움이에요. 배움. 제가 테스트를 하다가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코드를 막 짜다가, 사실 요즘엔 코드를 짜진 않아요. 우리 팀 사람이 같네요. 네. 제가 요즘에는 이제 매니저를 하다 보니까 그 코드를 짜진 않는데, 제가 불과 한 7, 8개월 전만 해도 코드쟁이였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코드만 막 짜는데, 코드 짤 때마다 제가 이제 막 소리를 질러요. 맞아, 이거지. 이거야, 바로. 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응집력이 높아지네. 야, 이거 봐봐. 제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코딩을 해요. 그리고 짜놓고 흐뭇하게 뒤에서 바라보죠. 이렇게 다. 괜찮은데? 역시 네가 한 단계 성장했구나. 실제로 테스트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테스트가 우리를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여러 베네핏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테스트가 정말로 우리가 주는 힘은 뭐냐면, 주는 가치는 뭐냐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우리를 가이드해주고 유력카를 던져준다.
부수적으로 프로덕션 코드가 좋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 될 것이다. 코드를 짜는 것 자체가. 저는 쿠팡에서 이커머스 팀에서 셀러 리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헬리고요. 제가 이제 사실 이 뒤로 뺐어요. 왜 뺐냐면 만약에 이 발표가 망하면 제가 그냥 내려가려고 했는데 나름 이제 호응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헬리라고 합니다. 셀러 리스팅 팀은 어떤 일을 하는 팀이냐면 셀러가 쿠팡에 어떤 상품을 넣을 때 마찰 없이 넣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셀러 리스팅 팀이에요. 그들이 쉽게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슬립 스터디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나가고 있지만 슬립 스터디는 굉장히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스터디예요. 이 스터디 내에서도 테스트를 가지고 굉장히 열띤 토론을 많이 했고 이 스터디를 때문에 제가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좋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양완수라고 하고요. 적절하죠? QA 할게요.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개 없어서 없나요? 네. 아니 저기 그 마이크가 오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의 잘 들었고요. 네. 그 피처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봤는데 만약에 그 만수님께서 리팩토링을 하기 전 단계 그런 테스트 코드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이해가 안 되는 테스트 코드가 있는 상태에서 네. 피처를 추가를 해야 된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완수님처럼 리팩토링을 할 시간이 있다면 리팩토링 하면 되는데 네네네. 그럴 시간이 없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그전 시간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픽처를 추가하는 것은 비즈니스 쪽에서 피처를 추가하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많은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리피터링 할 시간도 없어요. 리피터링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이게 닭이 먼저 알이 먼저냐? 피처를 추가하려고 했더니 어려워. 리피터링 하자니 테스트 코드가 발목을 잡고 그럴 때는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격리예요, 격리. 사실은 격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는 해줘야 되겠죠. 코드 엄청나게 큰 덩어리를 보고 굉장히 이것을 나이스하게 격리를 시켜줘야 돼요. 어느 부분을 격리시킬 건지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을 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든 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든 격리를 시켜서 내가 지금 추가해야 되는 그 위치 자체, 추가해야 되는 그 코드의 사이즈 자체를 굉장히 줄여놓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는 거죠. 일단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없으시면 이따가 뭐 패널 토의에도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